안녕하세요. 저는 고진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나이 74.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땀으로 먹고 산 사람입니다. 이른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명호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지요. 젊었을 적에는 현장 소장 소리도 들어가며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전부 다 내 아들 명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 우미진이라고 했습니다. 싹싹하고 애교도 많아 보여서 참 마음에 들었지요. 아들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딸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털어 바로 제 옆집에 번듯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사주었습니다. 집 등기 서류를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명호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됐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뭘 그렇게 훌쩍거리냐?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며느리 미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아버님,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앞으로 아버님, 저희 아들, 딸 낳으면 할아버님, 정말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인생의 큰 짐을 내려놓는구나 싶어 마음이 참 후련했어요. 집을 사주면서 제가 내건 조건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명호야, 미진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이 늙은 아비가 혼자 지내다 보니 끼니 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어 밥 한술 뜨기가 마땅치가 않구나. 그러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매일 점심 한 끼는 이 집에서 너희와 함께 먹게 해주면 좋겠다. 손주 녀석 얼굴도 보고 너희 사는 모습도 보면서 말이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제 말에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점심뿐만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다 오셔서 드세요. 제가 매일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릴게요. 아니다. 아침 저녁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딱 점심 한 끼, 그거면 족하다. 그렇게 저와 아들 내외의 행복한 옆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 오전 11시 반쯤 되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점심 준비 다 되어가요. 넘어오세요. 하는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옆집으로 건너가는 그 짧은 길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 녀석이 제게 달려와 안기며 재롱을 부렸죠. 며느리는 제 밥그릇에 먼저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먼저 간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하곤 했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명호 저렇게 장가 잘 가서 잘 살고 있소. 이제 정말 걱정할 것 하나 없구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의 반찬 가짓수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하지만 점점 국은 미지근해지고 반찬은 전날 먹었던 것을 그대로 내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올려주던 며느리의 손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식사 시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맞춰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진아, 나왔다. 어디 있느냐?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죠.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끼니를 거르는 게 몸에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 내가 직접 밥이라도 해 먹어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늘 식탁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밥솥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밥솥이 어디 갔지? 저는 찬장을 열어보고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고 부엌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밥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참. 밥솥이 다리가 달려서 어디로 갔나. 어이가 없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용도실, 베란다, 심지어 2층 안방까지. 하지만 밥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라 며느리가 그곳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죠. 설마 저 안에 있겠어. 반신반의하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두컴컴한 창고 안을 살펴보던 제 눈이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헌 옷가지 더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위에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익숙한 물건. 바로 우리 집 밥솥이었습니다. 밥솥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물건처럼 말입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고장이 났나? 고장이 나서 여기에 내다 놓은 건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먼지 쌓인 밥솥을 들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저는 결국 찬장에 있던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져온 밥솥은 겉보기에 멀쩡했습니다. 저는 행주로 밥솥에 쌓인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 코드를 꽂아보니 쿠첸이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하는 경쾌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라? 고장이 아니네. 저는 쌀을 씻어 내 솥에 앉히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솥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김이 칙칙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고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어요. 멀쩡한 밥솥을 며느리가 일부러 창고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제가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을 씹을수록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는 받지 않던 전화를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받더군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미진아, 나다. 오늘 낮에는 어디 갔었니?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걱정했다. 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엌에 있던 밥솥이 안 보여서 한참 찾았다. 창고에 있던데 혹시 고장이라도 난 거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창고요? 아버님, 그 창고는 어떻게 뒤지셨어요? 거긴 저희 물건 넣어두는 곳인데 남의 집을 함부로 그렇게 뒤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기대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미진아. 내가 집을 뒤진 게 아니라 밥솥이 없어서. 밥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댁으로 돌아가셨어야죠. 어떻게 며느리도 없는 집을 구석구석 뒤질 생각을 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사생활 침해? 경찰에 신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네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시아버지면 다예요? 시아버지면 며느리 없는 집 창고까지 마음대로 뒤져도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밥솥, 제가 청소하다가 잠시 밖에 내놓은 건데 그걸 또 굳이 찾아서 가져가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 잠시 내놓은 것 치고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지 않더냐 하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제가 아까 문자 보냈잖아요. 회의 중이라고. 명호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아내가 이 아비밥 굶기려고 밥솥을 창고에 숨겨뒀단 말이다.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에이, 아버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미진이가 정말 아버님 굶기려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덜렁대서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랬겠죠.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속 좁게 구세요. 아버지가 좀 이해하세요. 속 좁게 군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놈은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내 편만 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속이 좁아서 그랬구나. 알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에게 하루아침에 내쳐진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고진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구르며 익힌 것은 건물을 짓는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서재 책상에 앉아 두꺼운 노트를 한 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쟁 일지라는 제목을 적었죠.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날짜와 함께 밥솥 실종 사건의 전말을 육하원 측에 따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 아들의 반응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다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현관문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단독주택인데 대문에 고화질 CCTV를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화각은 최대한 넓게 해서
우리 집 대문뿐만 아니라 바로 옆집 현관과 마당까지 전부 다 찍히는 걸로요. 가장 좋은 걸로 부탁합니다. 네, 고객님. 그런데 옆집까지 찍히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방법용으로 다는 거니까요.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CCTV는 그날 오후 바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24시간 내내 아들 내외의 집을 감시하는 눈이 생긴 셈이었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제 제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조용한 반격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옆집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또 오셨어요? 그래, 점심 먹으러 왔다.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지.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쪼가리, 그리고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이것뿐이네요. 어제 장을 못 봐서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 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텅 빈 밥상에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찰칵하는 소리에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는구나. 기록해 두려고 그런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니들이 나한테 밥은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제 말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그 찬밥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지만 괜찮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전쟁을 위한 저만의 의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다가 입가에 냉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제가 다녀간 직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못 본 게 아니라 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 좋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니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말이 하나하나 쌓여 니들의 무덤을 파게 될 테니. 저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전쟁 일지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록들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며느리 우미진의 악행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하고 교활해졌어요. CCTV와 제 휴대폰은 그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상에 어떤 모욕을 올려놓는지, 제 등 뒤에서 제 손주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제 아들놈을 어떻게 자기 꼭두각시로 만들어 조종하는지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다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는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죠.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또 무슨 사진 찍으시게요? 이제는 하다 제가 밥 차리는 것까지 감시하시는 거예요? 사진은 무슨? 밥 먹으러 왔다.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쿵 소리가 나게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밥상이었어요. 멀건 국물의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김칫국, 시커멓게 변한 멸치볶음, 그리고 찬밥 한 덩이.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너무 짜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물을 한 컵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입안에 소금기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진아, 오늘 국이 좀 짜구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이러다가는 이 늙은이 고혈압으로 쓰러지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짜세요? 제 입엔 딱 좋은데요. 아버님 요새 혈압은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짜게 먹는 게 제일 안 좋대요. 제가 일부러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소금 확 줄인 건데 그래도 짜게 느껴지시나 봐요. 입맛이 정말 많이 변하셨나 보다. 아니면 제가 아버님 입맛을 만족시켜드릴 요리 실력이 안 되나 보죠, 뭐. 기가 막혔습니다. 짠 국을 내놓고는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약하게 했다니요. 명백한 조롱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금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식탁 아래에 숨겨둔 휴대폰 카메라가 조용히 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더욱 대담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제게 쭈뼛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려니까 저희 집 식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과일 한쪽, 고기 한 점 사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식비로 50만 원씩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식비. 내가 너희 집 사줄 때 점심 한 끼는 약속 아니었더냐. 집값에 그 밥값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 보지. 제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집 사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별개의 문제잖아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 밥값을 해드리겠다는 거였고요. 아버님 오시면 제가 그래도 신경 써서 고기라도 한 점 더 사야 하고 과일이라도 더 좋은 걸로 사야 하잖아요. 그런 추가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설마 공짜로 매일 특식 드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특식이라 내가 지난 며칠간 먹었던 소금국과 찬밥이 특식이었던 모양이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거라. 내일 계좌번호 찍어보내라. 저는 더 이상 싸우는 대신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반응에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역시 이 늙은이는 돈으로 구슬리면 다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다음 날부터 제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밥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돈은 며느리의 네일아트 비용과 친구들과의 브런치가, 그리고 백화점 쇼핑 자금으로 고스란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명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을 따로 불러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식비를 요구한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증거 사진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미진이랑 싸우기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싸우라는 게 아니다. 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가장으로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야겠어요? 명호야, 이건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옳고 그른 거요? 아버지가 뭔데요? 그걸 판단하세요. 그깟 밥 한 끼,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속 좁게 구세요. 그냥 미진이한테 용돈 준 셈 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평화로운 제 가정을 흔드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내의 가스라이팅에 완벽하게 지배당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식비 요구가 성공하자 며느리의 탐욕과 악행은 이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제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손주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온 손주 녀석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할애비도 보고 싶었지.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김민준, 너 이리 안 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안기지 말랬지. 아, 왜? 나 할아버지랑 놀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워. 너 지금 숙제할 시간이야. 어서 방에 들어가. 그리고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제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외에는 찾아오시는 걸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오냐 오냐 해주시니까 애들 버릇만 나빠져요. 어리광만 늘어서 큰일이라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애들 스케줄이 빡빡해서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어요. 며칠 뒤 저는 곧 있을 손주의 생일을 위해 큰맘 먹고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사서 옆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상자를 받자마자 찬바람이 쌩 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런 건 왜 사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조잡한 장난감은 애들 정서 발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생일 선물인데 민준이가 이걸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까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안 쓰는 물건 필요한 사람한테 팔고 그 돈으로 애들한테 더 필요한 거 사주는 게 현명한 소비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돈으로 차라리 민준이 이름으로 된 교육보험이나 하나 더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CCTV를 통해 며느리가 그 로봇 장난감을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가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미개봉 새 상품이라며 제가 사준 장난감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판매자 아이디는 명백히 제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아이가 손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가끔 손주들을 몰래 만나 과자라도 사 먹으라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손주를 앉혀놓고 윽박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김민준, 똑바로 말해. 오늘 할아버지 만나서 뭐 받았어? 안 받았어? 엄마 말 안 들려? 할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가져오라고 했지. 빨리 내놔. 아이는 울먹이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엄마가 네 학원비로 잘 모아둘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엄마 몰래 할아버지한테 돈 받는 거 걸리면 네 게임기 당장 갖다 버리는 수가 있어. 똑똑히 알았어?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저 어린 것들까지 끌어들여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저 악마 같은 행태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우미진. 네가 선을 넘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며느리의 탐욕은 이제 제 남은 재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와 어색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슬쩍 운을 떼더군요. 아버님, 그런데 지금 사시는 그 집은 참 좋더라고요. 마당도 넓고 햇볕도 잘 들고요. 그 집도 나중에 저희 명호 씨한테 물려주실 거죠?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왕이면 미리 증여해 주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아버님 평생 잘 모실 건데 그냥 미리 명의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사시면 되고요. 이게 다 아버님 재산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 명호가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어차피 아버님 재산 하나뿐인 아들인 당신이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현명하게 상속받자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됐어요? 뻔뻔하게 되묻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 오랜만이네. 내가 상담할 게 좀 있어서 왔네. 어이쿠, 고 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들에게 사준 집의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아들놈에게 사준 집 말이네. 이걸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있겠나?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미 아드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고 증여 계약서에도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구두로 하신 점심 약속만으로는 증여를 해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나 증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준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모아두신 증거 자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소송은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해. 나는 조용하고 확실하고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 집을 없애버리고 싶네. 네. 집을 없애신다고요? 그래. 내가 지은 집이니 내가 거두는 게 맞지 않겠나.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변호사, 그 집. 내가 지을 때부터 봐서 아는데 20년도 더 된 낡은 조립식 주택이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지 속은 썩었어. 태풍이라도 한번 세게 불면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이라고. 그런 집을 법이 그냥 내버려 둘까? 제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건축법과 재난안전법을 이용하시려는 거군요. 건물의 안전 문제를 근거로 구청의 철거 명령을 받아내시겠다. 바로 그거야. 소유주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부수라는데 버틸 장사가 있겠나? 박 변호사는 감탄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내신 분답게 법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군요. 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면요. 그날 저와 박 변호사는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성을 무너뜨릴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후배 건축사 오 소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 소장, 나 고진식이야. 잘 지냈나? 어이쿠, 소장님. 웬일이십니까?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다름이 아니라 자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네. 우리 아들놈 집
자네가 와서 좀 꼼꼼하게 뜯어봐 줘야겠어. 내가 지은 집이라 잘 아는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었을 게야. 지은 지 20년도 넘었으니 여기저기 금도 가고 비도 셀걸.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제 말뜻을 알아들은 오 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싹 다 찾아내서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소장님? 여기 내력벽에 실금이 가 있네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면 콘크리트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사진 똑바로 찍어두게. 아주 위험해 보이게.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면 보고서에 붕괴 위험 D등급 판정 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며칠 뒤 오 소장은 수십 장에 달하는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보고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집 곳곳의 미세한 균열 사진과 함께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즉각적인 보수 보강 또는 철거가 시급함이라는 무시무시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곧바로 구청 건축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호소했죠. 담당자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들 내외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저 시한폭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오. 밤에 자다가 집이 무너질까봐 늙은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보고서 좀 보시오. 전문가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지 않소. 제발, 제발 빨리 좀 처리해 주시오.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애들 안전하게 만들고 싶소. 큰 사고 나기 전에, 예. 그렇게 저의 거대한 복수극, 아들 집 날려버리기 프로젝트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불태우고 있었겠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발밑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며칠간 일부러 몸이 안 좋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거닐 때마다 일부러 허리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옆집에서 들으라는 듯이 마른 기침을 해댔지요. 아니나 다를까 제 CCTV는 제 연기에 대한 며느리의 반응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보던 며느리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신나게 웃으며 떠들더군요. 나야. 아니, 우리 시아버지 말이야. 그 영감탱이가 요즘 시름시름 앓나 봐. 매일 마당에서 곡소리를 하는데 꼴 좋다 싶더라.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둬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곧 현실이 될 테니. 저는 작전의 다음 단계를 위해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기어들어가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꾸며냈죠. 명호야, 나다 아비다. 네, 아버지.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구나. 통 기운이 없고 숨이 차서. 병원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죠.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가드리지는 못해요. 알아서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부러 저녁 식사도 거르고 침대에 누워 핏기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죠. 제 모습을 본 아들 녀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눈은 또 무슨 꿍꿍이야 하고 저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됐다 늙으면 다 아픈 게지. 그보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척하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더구나. 내가 죽고 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봤자 너희랑 나랑 의만 상하고 좋을 게 없겠어. 그래서 결심했다. 그냥 지금 다 정리하려고 한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더구나. 아무래도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줄 건 미리 주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싶구나. 제 시한부 선고와도 같은 말에 아들 명호는 아버지 하고 외쳤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병원비를 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 저희도 지금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다.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내야지. 내가 너희에게 손 벌릴 일은 없다. 다만 너희가 걱정이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너희가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플 것 아니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마. 너희가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도장만 찍어준다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에게 현금으로 1억을 주겠다. 네. 1억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포기라니요. 저희는 아버지 재산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저희 소원이라고요. 시끄럽다. 니들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니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똑똑히 봤다. 저는 일부러 버럭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1억이요? 아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 고작 1억을 주고 상속을 포기하라는 게 말이 돼요? 최소 3억은 주셔야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보죠. 며느리가 대담하게 액수를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내 제안은 이게 전부다. 1억을 받고 깔끔하게 끝내든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각서는 너희가 내 유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걸로 병원비든 뭐든 보태 쓰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아들을 옆에서 팔꿈치로 쿡쿡 찔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눈빛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희도 따를게요. 내 뜻을 따른다는 그 가증스러운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멍청한 것들. 덫에 걸려들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통화를 하는 동안 며느리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들 내외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부러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었어요. 두 분, 이 각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각서는 고진식 어르신의 전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르신의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영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서명하시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의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듯 아들의 손을 잡아 끌어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뭘 망설여. 아버님 뜻이라잖아. 우리가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해드려야지. 어서 도장 찍어.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 서류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류 아래로 제 주먹을 굳게 쥐었어요.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제게는 승리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저는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입금 알림음이 울렸고 그 아이의 얼굴은 돈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돈 저희 정말 소중하게 잘 쓸게요. 그리고 아버님,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역겨운 위선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제 CCTV는 옆집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파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최고급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응, 나야. 대박. 그 늙은이한테 1억 뜯어냈어. 상속 포기 각서 써주는 조건으로. 이제 저 영감탱이 재산 신경 꺼도 돼. 우리가 받을 건 미리 다 당겼으니까. 이걸로 우리 차부터 바꾸자, 여보.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제 입가에는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붉은 글씨의 건축물 철거 명령 계고장이 등기 우편으로 아들놈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계고장을 받아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이상한 게 날아왔어요. 집을 철거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심지어 다정하게까지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한 거다. 네. 아버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집이 곧 무너질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하더구나. 너희와 내 손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애비가 조치한 거란다. 고맙지 않으냐?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아들 내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구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이 말도 안 되는 철거 명령을 막아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가는 곳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단호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고명호 씨, 우미진 씨.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재해 위험시설 D등급에 해당합니다.
즉각적인 철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내려진 합법적인 행정명령입니다. 그 보고서 조작된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앙심을 품고 꾸민 짓이라고요. 저희 집은 멀쩡해요.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담당 공무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미진 씨,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저희가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그 비용 일체를 두 분께 청구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부과될 것이고요. 구청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려온 답변은 그들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두 분, 이건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안전진단 보고서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희는 그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증여한 재산이라고요. 증여예, 증여는 받으셨겠죠. 그런데 혹시 최근에 어르신과 작성한 다른 서류는 없으십니까? 변호사의 말에 며느리는 며칠 전 자신들이 신나서 도장을 찍었던 상속 포기 각서를 떠올렸습니다. 아, 상속 포기 각서를 하나 써드렸어요. 그 영감탱이가 아프다고 1억 줄 테니 써달라고 해서.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그 각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맙소사. 그 각서 때문에 두 분은 이제 어르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물론이고 이번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각서가 바로 두 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리한 문서에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까?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제 손바닥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놀아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법마저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에 아들 내외는 제 집 대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 뒤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집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이미 늦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미진이 말만 듣고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 집이 없어지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네. 제발 저희 아이들을 봐서라도. 니들 입에서 이제 와서 아이들 소리가 나오는구나. 니들이 내 손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협박할 때는 언제고.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기나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 한 끼를 달라던 건 그저 밥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늙은 애비 혼자 먹는 밥이 처량해서
가족의 정이 그리워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정을 밥솥과 함께 창고에 처박아 버렸다. 내가 내 손주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주려던 건 그저 물건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레비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랑을 돈 몇 푼에 팔아넘겼다. 니들이 내 손주에게서 빼앗은 건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따르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빼앗은 개야. 그런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베풀 자비는 없다. 제 단호한 선언에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고작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복수하시는 거냐고요. 복수? 아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뿐이지.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명호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선택해라.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이 집에서 나가 니들 둘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저 여자의 손을 놓고 내 아들로서 이 집으로 들어와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를 잡든가. 선택은 네 몫이다. 제 잔인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잠시 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제 아내를 버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선택한 것이지요. 잠시 후 대문 밖에서 며느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와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 저런 독한 영감탱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일어나. 결국 아버지한테 저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내치시는 거잖아요. 됐어요. 저 미진이랑 갈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요. 두고 보세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썩은 가지는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제 집 대문 앞에서 빗속에 사라져가던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선택한 길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온전히 니들의 몫으로 남겨주마. 제 최후 통첩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철거 예정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옆집이었던 곳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거대한 노란색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몇 대가 골목을 꽉 메운 채 도착하고 있었고 작업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철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며느리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다들 손대지 마.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뒤이어 뛰쳐나온 아들 명호 역시 넋이 나간 얼굴로 포크레인을 막아서려 애썼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요. 제발 멈춰주세요. 하지만 작업반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 뿐이었어요. 고명호 씨, 우미진 씨. 저희는 구청의 정식 행정명령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여기 철거 명령 계고장입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잦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무효야. 우리 시아버지가 꾸민 함정이라고요. 당신들
저 영감탱이한테 돈 받아 먹었지. 다 한패잖아.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작업 반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잘 다려진 외출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지팡이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였죠. 제 뒤로는 박 변호사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제가 미리 요청해둔 경찰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며느리의 눈이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고진식, 이 악마 같은 영감탱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아들이랑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 양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러게 누가 니들 멋대로 내 집을 차지하라고 했더냐. 제 차가운 말에 아들 명호가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미진이랑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요. 제발 집만은 저희 추억이 담긴 이 집만은 지켜주세요. 추억이라 좋은 말이구나. 내가 니놈들한테 받은 추억은 창고에 처박힌 밥솥과 소금 국물, 그리고 내 손주를 협박하던 네 마누라의 목소리밖에 없는데 말이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찰관에게 고개찍혔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죠. 고명호 씨, 우미진 씨. 이것은 합법적인 공무집행입니다. 계속해서 철거 작업을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법과 공권력의 이름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고 아들 명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망한 눈으로 자기 집을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작업반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집 마당에 의자 하나만 갖다 주게. 내 집이 사라지는 모습,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 잠시 후 저는 아들 내외가 절망적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그 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에게 고갯짓했죠. 시작하게. 제 말 한마디에 거대한 포크레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쇠로 된 집게발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더니 아들 내외의 침실이 있던 2층 외벽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夸夸과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화려했던 벽돌과 창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안 돼. 안 돼.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며 실신한 듯 뒤로 넘어갔고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리던 주방, 아들놈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을 서재간 차례차례 형체를 잃고 거대한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예쁜 집이라 불렸던 그 2층 집은 이제 그 자리에 거대한 흙무더기만을 남겨놓고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아들 내외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삿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들은 가장 먼저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해 공경에 처해 있던 며느리의 어머니가 그들을 반겨줄 리 만무했죠. 이 쓸모없는 것들아. 결국 이 꼴이 되려고 그 영감탱이 속을 긁어놨어. 1억 받아온 걸로 며칠이나 좋았다고.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너희 같은 짐 덩어리들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친정에서마저 쫓겨난 그들은 아들의 친구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른 둘에 아이 둘까지 얹혀 사는 생활이 오래 갈 리 없었죠.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탓하며 끔찍하게 싸워댔다고 합니다. 이게 다 당신처럼 무능한 남자 만나서 그런 거야. 당신네 아버지가 저렇게 나올 때 아들로서 뭐라도 했어야지. 넙죽 무릎이라도 꿇든가. 뭐 했냐고. 그럼 당신은 당신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잖아. 당신만 아니었어도 당신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뭐, 이 인간이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늙은이 비위 맞춰가며 밥을 해다 바쳤는데. 다 당신이랑 당신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 아니야. 결국 친구 집에서도 쫓겨난 그들은 1억 원 중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을 얻었습니다. 볕도 들지 않는 퀴퀴한 방 안에서 네 식구의 비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아들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방관할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눈치를 보며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마침내 마지막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들어온 며느리는 잠든 아이들 옆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아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고 해요. 이 무능한 놈아. 내가 정말 너 같은 놈 믿고 여기까지 온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면 다야. 네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놈이랑 못 살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제 끝낼 거야. 며느리는 미리 싸놓은 듯한 자기 짐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디가 여보. 당신 가면 나랑 민준이는 어떡하라고. 알게 뭐야. 너 같은 무능한 놈은 딱 이 길바닥에 어울려. 나는 내 인생 찾으러 갈 테니 평생 니네 아버지 원망이나 하면서 여기서 썩어. 다신 보지 말자. 이 재수 없는 놈아.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과 어린 아들딸을 그 지옥 같은 모텔방에 버려두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떠나고 돈은 떨어지고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진 아들은 마침내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들을 데리고 굳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녀석은 제 집 대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생쥐꼬를 한 채로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 말이죠. 그 녀석은 대문 앞에 서서 차마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켜자 녀석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도 남편도 애비도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녀석은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얼어 죽어도 쌉니다. 다만 아버지, 제발 이 아이들만이라도.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제 손주들만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아버지. 아들의 울음 섞인 애원을 들으며 제 가슴도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비 노릇을 하는구나. 진작 그랬어야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거라.
네 죄는 네가 앞으로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 손주다. 내 핏줄을 이 비오는 길바닥에서 떨게 할 수는 없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아주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너라. 그리고 다시는 이 애비 등 뒤에 칼을 꽂을 생각은 말아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처음부터 여기였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제 아들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예전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의 잡부일을 시작했어요.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 편하게 일해온 녀석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매일 저녁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파스를 붙인 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돕지 않았어요. 그것이 녀석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방식이었고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녀석은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밥을 챙겨 먹이고 빨래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아빠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전보다 더 밝게 웃는 날이 많아졌죠. 우리 세 남자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며 누런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첫 월급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오너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너가 직접 가족들을 위해 밥을 한번 지어보거라. 그날 저녁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온 집안에 밥 타는 냄새와 서툰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죠. 잠시 후 아들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을 제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밥은 조금 탔고 김치찌개는 너무 짰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마주 앉아 그 소박한 점심 같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넘길 때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함께 넘어오는 것 같았어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제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순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아들을 올가매고 있던 허영과 탐욕의 감옥을, 우리 가족을 병들게 했던 거짓과 위선의 성벽을 부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화려한 2층 집은 없지만 그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저녁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놈이 두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온 후 우리 세 남자의 서툴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저녁에는 난생 처음으로 서툰 솜씨로 남아 아버지와 아들 노릇을 하려 애썼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옆집 터에는 봄이 되자 이름 모를 들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의 상처도 저 들풀처럼 시간의 햇살 아래 조금씩 아물어가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손주들에게 그 상처는 아주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어요. 큰 손주인 민준이는 7살, 작은 손녀인 서연이는 5살. 두 아이는 제 품에서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큰 손주 민준이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은 밥을 먹을 때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 먹지도 못할 밥과 반찬을 제 주머니와 가방 속에 몰래 숨겨두곤 했어요. 밤에는 종종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워 그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따라 아들 명호가 현장에서 고된 일이 있었는지 무척이나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손주 녀석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아들이 마시던 물컵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정말. 피곤이 쌓였던 아들은 저도 모르게 버럭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경기를 일으킨 듯 몸을 떨며 소파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녀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녀석에게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 아이가 말하는 엄마는 녀석의 머릿속에 공포로 각인된 기억은 바로 제 전 며느리 우미진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명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괜찮아.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닌데. 아들이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는 더욱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막아서고 조용히 소파 구석으로 다가가 녀석의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쓸어주자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호야. 내 아버지. 너도 봤지. 민준이가 어떤 상태인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아이의 어미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돈을 빼앗은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게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하기가 두렵구나. 제 말에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애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저런 상처를 받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얼굴을 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는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게 너와 내가 저 아이들에게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민준이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다니던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심리 상담센터를 수소문해
민준이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새로운 상처와 마주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슈퍼 주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어르신, 혹시 그 며느님 되시는 분 다시 동네에 돌아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사람이 여길 왜 와? 아니, 며칠 전에 민준이네 학교 앞에서 그분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서성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이들 학교 시간이었는데 멀리서 학교 건물만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슈퍼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며칠치 CCTV 영상을 전부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그 아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그냥 닮은 사람이었겠지.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뱀은 자신이 나고 자란 굴을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끔찍한 현실이 되어 우리 가족을 다시 덮쳤습니다.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대로 우미진 그 아이는 우리 주변을 뱀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그 녀석은 평소처럼 제게 달려와 안기지도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이는 밥을 깨작거리며 연신 불안한 눈으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픈 게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러냐? 학교에서 친구랑 다투기라도 했어. 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명호와 함께 잠든 민준이의 책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형형색색의 사탕과 초콜릿으로 가득 찬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봉지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에게.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쫓아냈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우리 민준이를 잊은 적이 없단다. 엄마는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이건 엄마의 비밀이니까 할아버지나 아빠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약속.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저와 아들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아이가 기어이 제 손주에게까지 접근한 것이었어요. 아들 명호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올 것이 왔구나. 그 아이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게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평소처럼 출근시키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학교 앞에서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학교 후문 구석진 곳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우미진이 나타났어요. 그 녀석은 초조하게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못 본 사이에 그 아이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은 간데없고 싸구려 트레이닝복 차림의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그늘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과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고 마침내 민준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미진은 민준이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민준이는 당황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할아버지랑 아빠가 괴롭히지는 않았고, 엄마가 얼마나 우리 민준이를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 아이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저 독한 시아버지랑 무능한 남편이 나를 내쫓아서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 내 팔자야.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우미진. 제 목소리를 들은 그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아이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다시 나타나.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우미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민준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제 아들 좀 보겠다는데 그것까지 방해하시려는 거예요? 너는 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저는 민준이를 제 뒤로 숨기고 그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우미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자격? 당신이야말로 할아버지 자격이 있어?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다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 거야.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독한 영감탱이야. 시끄럽다. 네가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벌써 잊었나 보구나. 망쳐? 웃기지 마. 나는 내 아들 데리러 온 거야. 당신 같은 늙은이한테서는 내가 내 아들을 지켜야지. 민준아, 엄마랑 가자. 어서. 우미진이 민준이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저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네가 인간이라면 더 이상 이 아이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제 말에 우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노려보던 그 아이의 입에서 마침내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협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더 이상 당신 며느리 노릇 안 해. 법대로 하자고. 친권, 나한테도 반은 있어. 내가 소송 걸어서 민준이 데려갈 거야. 당신이 엄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세상에 다 까발릴 거라고. 두고 봐, 이 독한 영감. 내가 당신 인생 아주 끝장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우미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겁에 질린 민준이의 작은 흐느낌만이 들려왔어요. 저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끝난 게 아니었다. 저 악마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꺼내 든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더럽고 질긴 인연의 마지막 뿌리까지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잘라낼 시간이 온 것이니까요.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우미진은 저와 아들 명호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소장의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 시아버지인 고진식은 평소 괴팍한 성향을 보여왔으며 전 남편인 고명호는 무능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친인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장을 들고 곧바로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 이것 좀 보게. 저 여자가 이제 하다 소설까지 쓰고 있네. 소장을 읽어본 박 변호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 소장님. 이건 뭐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군요.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나. 법이라는 게 상식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니. 저쪽에서는 분명 아이 엄마라는 걸 내세워서 감정에 호소하려 들 텐데. 물론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아이가 어릴 경우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저 여자가 엄마로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아들 명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함이 아닌 아버지만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아버지. 이번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저 여자와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뒤에 숨어서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지킬 겁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CCTV 영상, 사진, 녹취 파일들을 전부 정리하고 우미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고 심리 상담사에게는 민준이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를 요청했죠.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그 아이와 다시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미진은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판사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제 아이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독한 시아버지는 돈의 힘으로 저를 내쫓고 제 아이들에게 엄마는 죽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제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때 우리 측 변호인석에서 아들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처인 우미진은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솥을 숨기고 식비를 갈취하고 아이의 생일 선물을 팔아버리고 돈을 빼앗으며 협박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법정 모니터를 통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 손주 민준이 그 자체였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판사는 민준이를 비공개로 만나 아이의 진술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의 등 뒤로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강아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다. 가서 그냥 네가 겪었던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야. 아무 걱정 마라. 할애비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1시간 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의 얼굴은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우미진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우미진 씨. 법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피고가 아이들에게 행한 행동은 양육이 아닙니다. 판결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우미진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아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우미진에게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우미진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이럴 순 없어 라며 오열했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 명호는 마지막으로 우미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나 증오가 남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지독했던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아들은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그 아이 앞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야? 고작 이딴 돈으로 내 인생을 보상하겠다 이거야? 아니, 이건 위자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는 마지막 동정이다.
당신이 내 아이들의 어미였던 아주 짧았던 시간에 대한 마지막 대가라고 해두지.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돈 받고 다시는 우리와 특히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제 민준이와 서연이의 엄마가 아니야. 그냥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제 손주들은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을 거의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죠. 잿더미만 남아있던 옆집 터에는 우리가 직접 작은 텃밭을 일구었어요. 봄이 되자 저는 아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그 텃밭에 작은 사과나무 묘목 하나를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언제 사과가 열려요? 글쎄다. 우리가 사랑을 듬뿍 주고 잘 보살펴주면 언젠가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겠지. 저는 흙을 덮는 아들과 그 옆에서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는 손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집 한 채를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저 어린 사과나무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